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약집 특강, 요약 특집 특강 한 날입니다. 요약집 특강, 요 빨간색 교재로 수업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그 수업을 진행할 건지 수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 첫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하루 3강씩 총 8주. 그래서 총 24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24강.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3시간 투자하시면 총 8번 하면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주요 내용을 다 잡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요약집 구성이 지금 우리 강의 노트의 구성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이론 요약 구성과 또 하나는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이제 최근 10년간 15회부터 시작해서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 문제가 아니라 지문 형식. 그래서 비중은 한 3강이니까 한 2시간 정도는 요약을 할 겁니다. 2시간 정도는 이론 요약을 쭉 해드릴 겁니다. 요약을 쭉 해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2시간 1시간 정도는 이제 기출지문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 겁니다. 기출지문. 제가 특히 올해는 요거 좀 많이 강조합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해석을 좀 많이 강조하는데 그 기출문제에 대한 해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예. 그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에 매년 출제가 되었다 하는 것들은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그죠? 뭐 시험의 출제 패턴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은 여러분 올해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이론 요약 파트하고 최근 10년간 자주 출제되는 지문 파트하고 나눠지는데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을 갖다가 계속 보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이제 교재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 그 수업들이 상당히 잘 들리게 됩니다. 잘 들리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문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여기서 많이 예를 먹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1회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이렇게 배웠던 게 문제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어떤 분들은 나한테 막 뒤통수 때렸다 그러고 막 그런 분도 계신데 내가 뒤통수를 때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론 적용을 이제 이론에서 공부했던 걸 문제 적용을 못 하셔서 그래요. 응용력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응용력. 그래서 이번 요약 특강의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 24강 동안 하루 평균 이제 3강씩 수업을 진행할 건데 2강은 이론 요약, 1강은 문제 기출 문제 지문에 대한 해석을 할 거다. 그래서 이론으로 배웠던 걸 문제 적용에 이제 한번 응용력을 배양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빼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빼고 중요한 것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격 점수 한 65점에서 70점 정도 사이의 점수 나오게끔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엽적이고 조금 너무 난이도가 높고 이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빼고 수업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수업이 조금 빠르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이거는 좀 정말 자세하게 하네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조절을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이제 수요 공급이란 파트와 투자 감정평가 요 3개 파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3개 파트. 그래서 요 3개 파트는 진짜 자세하게 수업 진행할 겁니다. 진짜 자세하게.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추가한다면 정책이나 금융까지도 앞에 3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는 떨어지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파트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 오늘 수업하는 부동산은 총론 파트가 있습니다. 총론. 그다음에 부동산 경제론 중에 수요 공급을 뺀 나머지 경기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경기 변동.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시장론. 그다음에 지대론. 도시 내부 구조론. 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입지 선정. 크리스탈러, 허프, 레일리, 베버, 레시 하는 거. 그다음에 점포가 어떻게 입지하면 좋으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요거 외에 이용, 관리, 개발, 마케팅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이런 파트들은
지금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 파트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출제 난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빈도도 낮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파트가 요거 3개 파트. 요거 3개가 어느 정도 개념이 섰다 하면 그 다음에 정책, 금융, 추가. 그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총론, 경기변동, 시장지대, 도시 내부 구조론, 입지, 이용, 관리, 개발, 마케팅 이런 식 순서로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 요약 특강은 앞쪽에 그러니까 여기 수용급 투자 평가 쪽에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조금 둔다. 제가 물론 순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총론하고 우리 교재 순서대로 수업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좀 더 둬야 되는 파트들은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크게 난이도가 뭐 높지 않고 낮은 파트들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면 저한테 치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좀 천천히 합시다 하지 마세요. 빨리 해도 되는 거니까 빨리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막 빨리 진행하면 이거는 빨리 해도 되는 건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듣다가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글을 한번 올려야 되겠어 하면서 막 그죠? 글을 올려가지고 쌤 수업 좀 천천히 해요.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도 조절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진도 조절은 제가 할 거니까 거기에 맞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일단 요약집에 있는 내용은 다 볼 겁니다. 다 볼 건데 빨리 진행되는 부분, 좀 천천히 진행되는 부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수업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약지 우리 강의 노트 책을 넘기셔가지고요. 페이지 6쪽을 한번 펴보세요. 6쪽. 6쪽을 펴보시면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출제 포인트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이걸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원이든 단원이 새로 시작될 때는요. 그 출제 포인트를 한번 읽고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갖다가 한번 쭉 보고 그중에서 별이 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별이 떠 있는 것들. 별이 떠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없는 부분은 조금 천천히 그렇게 자세하게 안 봐도 되는데 별이 떠 있는 부분들은 정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단원 시작할 때마다 있어요. 단원 시작할 때마다. 잠깐 그러면 페이지 32쪽도 잠깐 볼까요? 32쪽에 가시니까 또 역시 제1장 해서 부동산 경제론 출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예. 거기는 별이 많이 떠 있죠. 별이 뭐 곳곳에 별이 있네요. 그죠? 예. 요거는 그럼 다 중요한 건갑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개념 접근을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수업 듣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습을 한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없으면 다 했으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복습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별이 있는 거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교재 7쪽을 보세요. 7쪽. 7쪽을 보시면 챕터 1 해서 부동산학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판사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예. 요거 쭉 보다가 책을 넘기다 보면 쭉 한번 가보세요. 책을 쭉 넘기다 보면 몇 쪽이죠? 24쪽. 24쪽에 가시면 부동산학 총론해서 최근 10년간 자주 출제되는 지문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걸 제가 줄여서 자출지 그럴 거예요. 자출지.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 확인합시다. 그러면 요게 이제 몇 회 딱 되어 있고요. 그죠? 지문별로 해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죠? 물론 해설도 해설이지만 제가 자꾸 읽어 드릴 거예요. 기출 지문을. 자꾸 읽어드리다 보면 우리가 방금 수업했던 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개념이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물론 봐야 되는 거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되겠지만 제가 자꾸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지문은 O입니다. 이런 지문은 X입니다. 라고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별다르게 응용력을 기르려고 하지 않아도요. 자동으로 응용력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응용력이 안 길러지는 이유가 기출 지문들을 많이 안 봐서 그래요. 조금 보고 지치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요약특강 하는 3강 동안 두 달 동안에는 제가 기출 지문들을 계속 읽어드리고 이런 지문은 어디가 틀렸고 이런 지문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요약 특강에 그치지 않고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을 보시면서 우리 내년 시험, 올해 시험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시험 죄송합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내년 시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진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쪽. 7쪽에 가시면 부동산학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쪽. 칠판 한번 보시죠. 자, 부동산학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정의.
자, 부동산학은 김영진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종합응용과학. 그리고 안정근 교수님은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토지하고 그거 관련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아니면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토지 계량물에 관해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거는요. 그 부동산학의 정의는 한번 읽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은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하고 시험 지문에 뜰 때 부동산학의 정의가 시험에 뜬다고요. 이게 틀린 지문으로 뜨진 않아. 맞는 지문으로 뜨는 건데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들이지 하고 정의들 정도로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그죠? 예, 두 번째 응용과학이고, 세 번째는 사회과학이고, 네 번째는 구체적 경험과학이고, 마지막으로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범과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좀 떠올리셔야 되면 반대말들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부동산학은 하나의 학문적 성격을 나타내는 단순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이고,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고, 그렇죠? 예,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고, 그다음에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고, 뭐 규범은 반대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어떤 말이 뜨면 안 되냐면 단순, 순수, 자연, 추상 이런 말이 뜨면 안 돼요. 요거 대신에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경험, 그 다음에 규범과학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복합개념이란 뜻이에요. 종합이란 단어. 그 종합을 우리가 복합개념으로 표시를 했을 때, 복합개념은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기술적을 물리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앞에 거 두 개 요거 묶어가지고, 법경 묶어가지고 무형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혹시 시험 지문에 이 법경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이렇게 묻더라. 그럼 이거는 경제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거든. 그래서 법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그 다음에 법경기 중에서 가장 넓게 부동산을 정의하는 것도 경제예요. 그래서 경제는 법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가장 넓게 부동산을 해석하고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법경기 중에서 경이 제일 중요. 법경기 중에서 경제가 가장 넓게 부동산을 정의한다. 한 장 넘겨볼까요? 8쪽. 자, 8쪽에 가시면 이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규범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내려오시면 복합개념 3대 측면, 2대 측면 보이죠? 예. 법경기로 표현하면 무형이고, 법과 경제 묶어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무형. 기술적, 물리적은 뭐예요? 유형. 근데 보니까 당구장 표시에 내용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무슨 측면이? 경제적 측면이 법률적 측면보다 보다 광의로 부동산을 해석하고 있고요. 무슨 판단과 무슨 판단을 먼저 해라. 법률적 판단과 기술적 판단을 먼저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경제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서? 경제적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가로 1번부터 3번까지만 좀 묶어주세요. 가로 1번부터 3번까지. 분산식 접근, 중점식 접근, 종합식 접근이 있는데 부동산학을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게 분산이고요.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게 중점이고요. 복합 개념으로 접근해서 시스템으로 접근해서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 방법이 종합식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눈도장만 찍어두시고요. 5번은 조금 봐야 됩니다. 5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는 거 나와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자, 7번 한번 보죠. 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3대 지도 이념은 이렇습니다. 효율성 있고요. 형평성 있고요. 합법성 있습니다.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효율성은 이용 잘하자라는 주의예요. 이용 잘하자. 형평성은 분배 잘하자 하는 주의예요. 합법성은 아무리 효율적인 이용이고 아무리 형평성에 맞는 분배라도 법의 테두리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주의예요. 범위예요, 범위. 활동의 범위. 이 중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충이란 건 상호 충돌된다. 자, 그럼 갑시다. 효율성을 강조하면 뭐가 떨어지고 형평성이 떨어지고, 맞아요? 형평성을 강조하면 뭐가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져.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간적인 측면에서, 사적 주체 측면에서 강조되는 건 효율성이고, 공공적인 측면, 공공 부분에서 강조되는 건 형평성인데,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셔야 되냐면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지역지구제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어울리는 걸로 토지용을 규제해서 부예비비 효과를 제거해보자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지역지구제는 이용 규제거든요. 이직간 중에 이용 규제. 그럼 이용 잘하자는 거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과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지구제의 단점. 그러니까 장점은 뭐 높아진다. 효율성 높아진다. 단점은 무슨 문제? 형평성 문제. 이번에는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해서 TDR 제도로 한번 볼까요? TDR 제도 좀 이따 하겠지만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지역으로 개발권을 옮겨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TDR 정책입니다. 그러면 얘는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뭐가 있다? 장점이 있다. 근데 개발지역이 너무 과밀한 이용이 돼요.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를 가지고 지역지구제 장단점하고 TDR의 장단점하고를 떠올려 주시고요.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 수 있냐면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고 개발권 양도제 TDR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면 OX, X가 되겠죠. 지역지구제는 이용 잘하자 효율성 추구하기 위한 정책. TDR은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도 개발 좀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 반대 경우에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가지고는 뭐를 보시냐면 8번만 보시면 돼요. 8번. 부동산 활동의 속성. 총 몇 가지 나옵니까? 6가지 나오죠. 자, 부동산 학에서는 이론도 강조되고 실무도 강조되는데 이론할 때는 무슨 성이 강조된다? 과학성. 실무할 때는 기술성.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론만 강조된다 그래도 안 되고 실무만 강조된다 그래도 안 돼.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의 전문성은요. 완전한 비전문가가 하면 1차 수준. 완전한 전문가가 하면 3차 수준. 전문가는 아닌데 업무 관련해서 하면 2차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윤리성. 종업원과 지켜야 될 윤리가 고용윤리. 그다음에 업자 간에 지켜야 될 윤리가 조직윤리. 의뢰인과 지켜야 될 윤리가 서비스 윤리, 일반 대중과 지켜야 될 윤리가 공중 윤리. 이렇게 4가지가 있다. 대인활동, 대물활동. 요거 봐야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대인.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게 대물. 근데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구야? 인간. 인간이 뭐를 대상으로 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고요? 대인.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대물. 대인, 대물 둘 다 된다. 그리고 부동산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해서 정보를 캐내와야 된다고. 임장활동해야 된다고. 임장활동해야 되는 이유는 무슨 성? 부동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임장활동이라는 말이 뜨면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부증성 때문에 임장활동한다 이렇게 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시자는 거예요. 공간활동은 뭐 3차원 공간, 수평, 공중, 지하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지나가는 건 가볍게 체크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보는 것과 안 보시는 건 구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10쪽. 자, 10쪽에 가시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자, 사실은 여기부터가 원칙적인 우리 시험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칠판 한번 보죠. 칠판 10쪽.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10쪽.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부동산 맞습니까? 예,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기술적을 물리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정착물 말하는 거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답하세요. 토지와 그정착물은 협의 맞습니까? 협의? 근데 이 토지와 그정착물은 광의에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어? 속해 있어. 그럼 광의는 협의를 포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럼 문제. 토지와 그정착물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O가 되는 거예요. 토지와 그정착물은 뭐니까? 협의니까 당연히 어디에 속한다? 광의에 속한다. 그러면 협의와 광의를 토지와 그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협의의 부동산하고 광의의 부동산을 토지와 그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로 구분 못해요. 둘 다 있으니까. 그 뭐로 구분해야 돼? 준부동산으로 구분해야 돼. 준부동산으로 협의와 광의를 구분해요. 준부동산 없으면 뭐고? 협의. 준부동산 있으면 광의.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인데 3종 세트 있죠. 예.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동차 같은 기계 종류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은 재단 종류하고 어업권, 임목, 기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계, 재단, 기타 한번 해보죠. 시작. 기계, 재단, 기타 이런 것들이 준부동산이에요. 어쨌든 문제 풀다가 협의, 광의 이런 말이 나오면 법률적 측면이에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자, 돈과 관련되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자산, 자본.
두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이거 투입하면 뭐가 나와요? 소비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품.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생산 요소 투입하면 뭘 만들 수 있다? 소비재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예. 이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파생 수요라 그래요. 파생. 소비재를 수요하는 것을 본원적 수요라고 하고. 근데 이 본원과 파생은 사실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토지하고 주택하고 그래버리면 토지가 생산 요소가 주택이 소비재 아닙니까? 그럼 토지가 뭐고? 파생. 주택은 뭐? 본원. 근데 주택을 소비하는 이유가 주택을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주택 서비스가 본원, 주택은 파생. 심지어 관광지를 수요한다 그럴 때는 뭐 토지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그 자체를 보러 가는 거야. 토지 자체에 대한 수요가 뭐가 되어서 소비재가 되어서 본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기출지문에 좀 이따 하겠지만 기출지문에 토지는 생산재지 소비재가 아니다라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OX, X. 토지는 당연히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에서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입니다. 요거는 자꾸 보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혹시 시험 지문에 우리 1회 모의고사 때 나왔잖아.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연 등이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시험 지문이 뭐뭐에는 뭐뭐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할 때요. 혹시 잘못된 거 하나 섞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기억하셔야 돼요. 협의, 광의 이런 말이 나오면 법,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경,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 뜨면 기술적 측면이다. 여기서 하나 더.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비교하셔야 될 게 바로 복합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복합부동산. 자, 복합부동산은 그림으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래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법에서는. 맞나요? 예. 근데 부동산 활동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기도 하죠. 예. 뭐 위에? 토지 위에 건물 일체로 다루죠. 이걸 바로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부동산을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 요거는 활동할 때 써먹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요거 감정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자, 토지만 있을 때는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걸 써요. 건물만 있을 때는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이라는 걸 쓰고요.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은 한 번에 감정평가할 때 일괄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일괄평가라는 걸 할 때는 전혀 다른 방법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하는 게 시험에 나오지 않겠나, 복합부동산은. 그러니까 토지만 있을 때는 공시지가기준법, 표준지 공시가 가져와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를 해서 토지 가격을 구해요. 건물은 원가법,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서 부동산 가격 구하면 돼. 근데 토지와 건물이 한 번에 있는 복합부동산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뒤에 감정평가할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일괄이란 말이 뜨잖아요. 무조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우리 산림을 평가한다 그럴 거예요. 산림을 평가한다. 이때 산지하고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거든, 원래. 이때 인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 쓰거든. 소경목림일 때는 원가법을 쓰고. 근데 그 산림에서 산지와 인목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 있거든. 그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요. 방금도 토지만은 공시지가기준법, 건물만은 원가법. 근데 이 둘을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 집합건물에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이건 공식처럼 안 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 평가를 한다는 말이 뜨면 무조건 무슨 법을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 앞에 있는 말 무시해버리고요.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랬을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도 한번 해봐요. 복합부동산 말고 복합건물. 자, 복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상업용도하고 주거용도가 같이 있는 거. 상업용도하고 주거용도하고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주상복합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상복합. 요거는 감정평가할 때 무슨 평가를 하냐면 구분해서 평가해요. 상가는 평당 얼마, 주택은 평당 얼마. 그럼 지금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일괄평가란 말이 있고 구분평가란 말이 있다고. 어떻게 처리하냐면 두 개 이상을 한 번에 평가할 때는 일괄평가를 해요. 근데 한 개를 둘로 나누어서 평가할 때는 구분평가를 하고요. 근데 이게 어디 가면 중요하냐면 뒤에 필지, 획지 이런 거 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 그래요. 다시 지번 붙여서 등록하면 뭐 필지, 가격이 비슷하면 획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여러 개 필지가 한 개 획지 될 수 있어. 한 개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때는 감정평가가 시험에 뜨면요. 필지는 한 개도 안 중요해요. 감정평가는 가격 구하는 거거든. 획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획지가 한 개면 감정평가할 때 한 번에 일괄하면 돼. 맞죠? 획지가 여러 개란 말은 가격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해주는 거지? 구분해 주는 거지. 그래서 필지 쪽보다는 획지 쪽을 보면 되는데 이게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어렵게 나오면? 한번 해볼까 이거? 어려운데 이거? 이게 필지가 큰 거예요? 획지가 큰 거예요?
획지가 큰 거예요. 알 수 없긴 뭐 알 수 있는데. 예. 알 수 없는 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모르는 걸 모르겠으면 왜 가만히 있지? 자, 필지가 큰 거, 획지가 큰 거예요. 필지가 큰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 획지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29번지 토지 있고, 30번지 토지 있고, 31번지 토지 있고, 32번지 토지 있습니다. 필지 몇 개 있어요? 4개 필지 있죠? 근데 이 일대가 전부 다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야. 그럼 제가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 한 거 있잖아. 여기 한 개 뭐야? 획지야. 손으로 획지를 그려봐. 얼마네요? 이만해요. 맞죠? 필지 그려봐. 요만해요. 누가 더 커요? 획지가 훨씬 크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예, 보세요. 22번지 부동산이 있습니다. 몇 필지? 한 필지. 근데 여기 상가 정문이 있고 상가 후문이 있어요. 그럼 점포가 4칸이 있거든. 몇 칸? 4칸. 그럼 이 4칸 다 가격이 다 다르나? 필지는 몇 개인데? 한 개인데. 획지가 여러 개지. 필지 한번 그려봐. 크지? 획지 그려봐. 작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큰 게 한 개. 시작. 자, 큰 게 한 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크다라는 말을 쓰면요. 개를 1로 두면 돼요. 큰 거 한 개 있고 그 안에 작은 게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획지가 크다 그러면 획지가 몇 개? 한 개. 획지 한 개. 필지 몇 개? 여러 개. 큰 쪽이 한 개야.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크다 쪽에 뭐를 주자? 1을 주자. 작다 쪽에 여러 개를 주고. 그럼 누가 크다 그러면 필지가 크다 그러면 필지가 몇 개? 한 개.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가 됐다 무슨 평가입니까?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됐습니까? 무슨 평가입니까? 이거는 필지 쪽 보지 말고 획지 쪽 보고 평가하면 돼.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필지가 획지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획지가 필지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큰 쪽에다가 뭐를 줘라? 1을 줘라.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시험 나가서 또 그림 그리고 하지 말고 큰 쪽에다가 1을 주고 작은 쪽에다 여러 개를 준 다음에 감정평가를 시도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 왼쪽에 있냐면 10쪽 우리가 했고요. 지금 11쪽 11쪽에 하시니까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경기 소개해드린 바 그대로죠? 예. 이번에 복합부동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복합부동산은 이게 강조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동남이 1번 말고 동남이 2번 말고 동남이 2번에 일괄평가란 말이 있습니까? 저 끝에 가보세요. 저 끝에 가니까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말에 네모를 빵 쳐주세요. 그게 강조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강조 표시가 안 됐네요. 예. 거래사례비교법.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쓰더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길게요. 12쪽. 2번 정착물로 갑니다. 2번 정착물. 칠판이요. 정착물. 자, 민법에서는 누구랑만 부동산으로 보더라. 토지와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더라. 나머지는 뭐더라? 동산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7번 보시고 12쪽의 정착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정착물은 두 가지 정착물을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토지 정착물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토지 정착물. 자, 갑니다. 예. 토지 정착물은 대부분 종속 정착물이에요. 무슨 정착물이라고요? 종속 정착물. 독립 정착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럼 제가 독립 정착물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종속 정착물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위에 것도 내 거. 이게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거야. 근데 독립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위에 것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것이 아닌 거. 이거를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토지에 정착돼 있긴 한데 법률적으로 토지로부터 독립적인 걸 독립 정착물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 세 번째는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 그다음에 농작물. 요 4가지를 우리가 보통 꼽는데 건물은 우리 법은 그래요. 외국 법하고 달리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미분리 과실은 이제 명인방법을 갖추면 돼요. 명인방법을 갖추는 순간 독립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수목의 집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얘는 등기도 돼요. 얘는 등기도 돼요. 이 말은 미분리 과실은 등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수목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 독립적일 수 있는 방법이 명인 방법밖에 없고 얘는 명인 방법 갖추어도 되고 등기도 되고. 농작물은 타인 토지일 때입니다. 타인 토지일 때.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타인 토지. 뭐 성숙
된다면 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거거든요.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말 자체가 토지로부터는 독립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토지 정착물은 종속 있고 독립이 있는데 독립에 4개 있음. 어떤 게 있냐면 건물, 명인범법 갖춘 미분리가실, 명인범법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 타인 토지의 농작물. 이 정도 마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 밑에 거네요. 부동산 정착물. 자, 칠판.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이 있고요. 진짜 정착물이 있고요. 단순 동산이 있습니다. 자, 정착물은 부동산의 일부야, 일부. 따라서 부동산 팔려버리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 근데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들은 부동산으로부터는 독립이야, 독립. 그래서 부동산 팔린다 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정착물이고 어떤 게 동산인데, 그러면 구분 기준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합니다. 부착. 두 번째, 그 물건의 성격이 어떠하냐. 세 번째, 물건 설치 의도는 어떠하냐. 마지막에 거래 당사자의 관계까지 5가지라며. 좀 이따 하나 더 할게요. 자, 대답 한번 천천히 대답 한번 해봐요. 천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 가서 별다로 복습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다 해결해 버립시다. 자꾸 보는 거야. 그리고 아마 제가 오전에 수업하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 책으로 수업하는 수업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가면 갈수록 더해요. 진짜 중요한 것만 해요. 안 중요한 건 안 해요. 지금 아니 수업할 때 했던 게 좀 몇 개 빠진 것 같은데 안 해요. 안 중요한 거 안 해요. 딱 중요한 거 말 거예요. 머리에 쏙쏙 꼽힐 겁니다. 지금 밥 먹고 얼마 안 지나서 아직 안 꼽히겠지만 조금만 지나봐요. 꼽힙니다. 이게 이 수업 적응되면 꼽혀요. 적응되면. 자, 견고하게 부착이 되면 뭐 정착물. 쉽게 뗄 수 있으면 동산. 쉽게 뗄 수 있긴 있는데 그걸 놈을 뗐더니만 효용이 너무 많이 줄어버려. 정착물. 처음부터 그 물건의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거. 정착물. 그냥 그런 게 아니면 동산. 영구적으로 설치된 거. 정착물. 일시적인 거. 동산. 요거 중요하면 요거. 관계. 집주인인 임대인이 설치했어요. 정착물. 새 들어 사는 사람 임차인이 설치했어요. 동산. 기억하시죠? 예. 근데 요 4가지를 다 적용해봐도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즉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 불분명할 때는 뭘로 취급하라? 일단 정착물 취급해요. 불분명할 때 정착물 취급한다. 이거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계약을 따로 했다. 합의나 동의가 따로 있었다. 그러면 계약이나 합의 이런 것들도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으며 이 계약이나 합의는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우선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정착물 말고요. 우리 경작 수확물 알고 계세요? 수확물은 뭐예요? 베어낸 거. 맞죠?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이 있습니까? 동산 3종 세트로 유명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정착물. 차만 동그라미 할게 차. 경작 수확된 거. 가식 가짜. 잠깐 심어놓은 나무 이런 것들은 동산. 그러면 이제 대답해봐요.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정착물이죠. 예. 자연식생. 정착물이죠. 예. 단연생 식물. 정착물이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따 기출문제도 보겠지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시험 지문에는 자꾸 정착물이란 걸 자꾸 정착물 아니라고 하고 자꾸 동산인 걸 갖다가 말이야 자꾸 정착물이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착물과 동산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 낼게요. 정착물, 동산 구분 기준은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있으며 계약, 합의, 동의 이런 것들도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우선할 수 있다. 5가지를 다 적용해봐도 불분명할 때는 일단 정착물로 취급한다. 정착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임대인 설치한 거, 경작 목적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3종 세트 유명합니다.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이식 중에 있는 수목.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기까지가 정착물. 오른쪽 PC. 13쪽. 지목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지목에 따른 분류. 우리 현행 지적법상 지목이 몇 개죠? 28개죠. 요거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전답 과수원 하는 지목 있습니까? 쭉 가다가 대라는 지목이 있네. 그리고 공장용지 지목이 있네. 공장용지는 두 번째 글자인 장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공장용지 좀 특이한 놈이 이거 차문자 따요. 차문자. 두 문자 안 따고. 그래서 공장용지를 갖다가 집에 가서 혼자 줄여보겠다고 공 그러면 안 돼요. 그 공 그러면 그건 공원이라는 지목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쭉 읽다가 두 번째 줄에 보시니까 제방이라는 지목도 있습니까? 예. 유지라는 지목도 있나? 그리고 종교용지, 사적지 이런 지목도 있네. 예. 이런 것들이 다 지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실
뭐 택지, 부지, 나지, 건부지, 그 다음에 뭐 후보지, 이행지, 맹지, 대지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지목이 아닌 거예요. 그는 감정평가상에서 분류하는 것이지 지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중 지목인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배운 거 뒤에 배우는 거 있잖아. 막 공안지, 뭐 유휴지 이런 거 쭉 낸다고. 그리고 방금 읽어본 것 중에서 우리가 좀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 그죠? 그런 놈들 하나 딱 섞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지목 찾고 지목 아닌 거 찾고 이런 거 해야 돼. 알겠죠? 예. 그럼 저 보세요. 택지라는 지목은 있나 없나? 택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택지라는 지목이 없는데 굳이 택지와 비슷한 걸 만들어내려면 지목을 두 개 얘기해야 돼요. 대하는 지목하고 공장용지하는 지목하고. 그래서 대가 아마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까지 흡수할 거고 공장용지가 공업용도를 흡수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택지라는 지목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목 위에 거랑 우리 지금 감정평가상에서 보는 토지 분류랑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단어들은 지목 아니야. 지목 아니고 그럼 지목이 뭔데? 그러지 말라고 여기 있으니까 지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익숙하게 보는 단어들은 지목이 아니야. 그래서 지목인 거, 지목 아닌 거 한 개 테마로 충분히 묶을 수가 있어요. 네, 내려옵니다. 대, 택지, 부지. 여기부터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할게요. 7, 8. 자, 여러분들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까지 나타내는 지목 있나? 뭐예요? 된가? 예. 네. 주상공까지 부르는 말이 있나? 요거는 뭐예요? 택지. 그럼 대답하세요. 택지는 건축이 되나? 예, 건축이 돼요. 건축 안 되는 땅도 있나? 예, 요걸 뭐라 그래요? 부지. 부지. 그럼 시험에 나올 때 부지는 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부지는 바닥 토지입니다. 그럼 부지는 바닥에만 있으면 되네? 예, 가장 넓은 의미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입니다. 건축되는 땅과 불가능한 땅을 모두 합쳐서 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론 냅시다. 주상까지 대, 주상공까지 택지, 택지와 똑같은 말, 건축이 가능한 땅. 건축 가능한 땅 받고 안 되는 땅까지를 합쳐서 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 택지, 부지는 이렇게 해결하시고 이번에는 후보지, 이행지. 자, 후보지, 이행지 보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후보지, 이행지 하기 전에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 과정의 토지입니까? 용도 전환이 된 토지입니까? 과정이 이거 이번에 모의고사 때 한번 나왔잖아. 이 모의고사 때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OX, X.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그냥 택지야.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봤어요? 상호간에 바뀌고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르고? 후보지. 내에서 바뀌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 이 말이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는. 상호간에 바뀐다 그러면 새로 바뀌는 거잖아. 택지, 농지, 임지 바뀌는 거잖아.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내에서는 택지 안에서 주상공끼리, 농지 안에서 전탁가수원끼리, 임지 안에서 용재림 신탈림끼리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 이행지고. 요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 맞죠? 과정. 과정이라는 말은 되고 있는 토지 맞습니까? 예. 근데 후보지는 지목이 반드시 바뀐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지목이 반드시 바뀌어요. 후보지는 지목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내 말투 듣고 대답하지 마요. 내용을 보고 대답해야지. 지목이 반드시 바뀌어요. 근데 이행지는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가도 지목은 그대로예요. 대가 되는 거거든. 상업지가 공업지쯤으로 가줘야지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후보지 반드시 지목 바뀐다? 된다고 좀 반드시 왜 그래. 이행지는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후보지와 이행지를 감정평가해 볼게요. 감정평가.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행이나 전환 후인가 전인가? 후가 원칙이에요. 맞죠? 예. 그럼 용도 전환 아직 되진 않았지만 된다고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용도 전환 전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숙도가 낮거나 이행이나 전환이 완만할 때, 성숙도가 낮거나 이행이나 전환이 완만할 때는 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상호간에 바뀌느냐, 내에서 바뀌느냐, 그리고 과정이라는 거, 이거 좀 조심하시고 후보지 지목 반드시 변경되지만 이행지는 바뀔 수도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으로는 전환 후지만 예외적으로는 전환 전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한 장 넘겨볼까요? 14쪽. 필지, 획지, 대지, 맹지 뭐 그런 개념이 나올 겁니다. 요거 아까 했던 내용까지 싸잡아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요. 외곽특강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 가만히.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 방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요점만 속속 뽑아서 내가 정리해 줄게요. 기다려봐요. 내가 요점만 속속 뽑아서 정리해 줄게. 지금 보세요. 참
진짜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여기 그래도 자는 사람이 있네요. 그죠? 예. 오전에 자고 점심 오전에 자고 그죠? 그다음에 특강 있어. 특강 들어야지 하고 돈 내고 그죠? 돈 내고 또 자고 그죠? 예. 그죠? 돈 내고 자고 참 안타깝네요, 그죠? 예. 제발 보세요. 예. 특강 자는 건 진짜 이건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예.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나를 치세요. 그 얼마나 강의가 재미가 없었으면 특강하면서 자겠습니까, 그죠? 특강, 참. 보세요. 나를 치세요, 나를. 예. 자,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이 뭐예요? 필지. 가격 수준이 비싼 땅은. 요거는 경제적 개념의 땅이 되겠네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겠죠.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필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필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 평가할 때는 필지 중요하다, 획지 중요하다. 획지가 한 개야. 무슨 평가? 일괄. 그럼 필지가 여러 개인지는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획지가 여러 개야? 그럼 무슨 평가? 구분 평가. 요거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한 번 더 해보죠. 이제 두 번 들으면 알게 돼요. 아까 눈 껌뻑껌뻑 했었잖아. 이제 알게 돼요. 필지가 크다. 획지가 크다. 자, 대답해봐요. 큰 게? 그럼 필지가 큰 필지 몇 개? 한 개. 획지 여러 개. 맞아요? 획지가 크다 그러면 획지 몇 개? 한 개. 필지 뭐? 여러 개.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건데 한 개 처리만 딱 해주면 돼. 큰 게 한 개. 따라해봐요. 큰 게 한 개. 큰 게 한 개. 큰 게 한 개 쓰고 계신 분들은 내 써놨어요, 거기. 그거 써놨어. 내가 다. 저기 어디 있냐면 당구장 표시 있죠? 그 평가시 뭐로 판단하고 획지로 판단하고 필지는 보지 말고 획지로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큰 게 한 개. 혹시 이거 못 잡을까 봐 내가 밑줄도 딱 꺼놨어. 내가 큰 게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도 딱 꺼놨어. 그러니까 요약집 특강 그냥 들으시면 된다니까. 쓸 게 한 개도 없다니까. 한 개도. 집안 큰 게 한 개잖아. 필지가 큰 필지가 몇 개? 한 개. 획지가 큰 획지가 몇 개? 한 개. 그리고 또 감정평가하면 돼요. 이건 무슨 평가? 구분. 이건 무슨 평가? 일괄. 판단할 때는 필지로 판단하라, 획지로 판단하라. 획지로 판단하라. 필지는 보지 마라. 됐습니까? 예, 이번엔 이거. 대지맹지. 대답해봐요. 좁은 접속면이라도 있으면 대지. 그런 접속면도 없으면 맹지. 허가 안 나면 맹지. 허가 나면 대지. 자루 모양이면 대지. 근데 심해 이렇게 나옵니다. 대지는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면서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토지로서 건축법상 허가가 나지 않는다. OX, X. 그러니까 앞에는 꼬시는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맞게 나온다고. 대지는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지. 맞아. 자루형 모양을 띠지. 확실해. 너를 믿어도 되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뒤 안 보고. 허가 난다. 허가 안 나는 땅은 맹지지. 대지 허가 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5번 법집인지. 7번 법적 소유권이 있어요. 이용 가치는 없어요. 이런 땅을 뭐? 법지. 반대로 법적 소유권은 없어요. 이용 가치가 있어요. 이런 땅은 뭐? 빈지. 이렇게. 근데 이것도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빈지라. 아니 왜? 뭐 잘못됐나? 빈지 맞잖아. 예, 빈지 맞죠. 미안합니다. 예. 빈지란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서 만조 수의선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까지를 맡겨내요. 그 다음에 법적 소유권은 있지만 활용 실익이 적은 토지를 말한다. OX, X. 뒤를 싹 바꿔서 내버립니다. 그랬을 때 앞에 거 있고 홀랑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빈지, 법적 소유권 없고 이용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암기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법적 소유권을 제가 법이라고 할게요.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적 소유권만 보는 거야. 이용 가치는 반대니까.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빈지는 만조 수의선부터 등록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만조 수의선부터 토지 등록이 이루어지는 사이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간조라고 있어. 간조 밑에는 바다야. 그리고 만조하고 간조 사이는 빈지 아니야. 간석지라 불러. 간석지.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땅을 빈지라고 하는 거예요. 빈지는 어디부터? 만조부터 어디까지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땅을 말한다. 되셨나요? 예. 오른쪽 페이지. 6번. 나지하고 건부지, 공지하고 공한지, 유유지하고 휴한지 이런 거 뜹니까? 예. 칠판 한번 보시옵소서. 자, 나지, 건부지. 자, 천천히 한번 대답해봐요.
낮에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쓰면 안 되죠. 예. 공법상 제약은 있어 없어? 있고. 있고 하지 말고 있고.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공법상 제약은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예. 낮에가 비싸나요? 건물주가 비싸나요? 건부는 뭐 돼요? 감가. 원칙이죠. 예. 근데 건부가 증가될 수도 있나? 원칙인가 예외인가? 예외지. 이게 증가될 수도 있다. 건부가 증가되려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입니까? 정부가 개입한다는 말은 규제가 뭐 되는 경우? 강화되는 경우. 규제가 강화되면 예를 들면 용적률 건폐율이 강화되었다. 그러면 건부지가 더 비싸져요. 낮에는 앞으로 못 지으니까. 이게 완화로 살짝 바꿔서 나올 수 있거든. 강화로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내버려두면 누가 비싸? 낮이. 정부가 개입했다는 말이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규제가 뭐 되면 강화되면 건부지가 증가될 수 있다. 또 한번 해보죠. 낮에는 꼭 지목이 대이어야 되나? 지목이 꼭 대이일 필요는 없잖아. 지목이 장이면 되나 안 되나? 괜찮아요. 대도 되고 장애도 되고 뭐 괜찮습니다. 낮이가 꼭 지목이 대로 설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굳이 동그라미를 한다면 저기 정부 개입 규제 강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수용 시 보상 기준,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그 강화에다가 한 번만 더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여기 혹시 완화로 바꿔서 나오면 틀린 말이다. 알겠죠? 예. 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죠. 공지하고 공한지역. 자, 7번. 공지하고 공한지역. 여러분, 건폐율 때문에 비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공지. 이거 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이야? 정상. 이게 왜 비정상이야? 건폐율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정상이세요, 지금? 이거 정상. 비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정상이에요. 근데 공한지는요, 도시 토지로서 방치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럼 이거는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은 뭐라 부르고? 공한지.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은 공지. 놀고 있네? 유휴지. 쉬고 있네? 휴한지. 놀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쉬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아니 왜? 아니 왜 지금 쓰려고 하는데 왜? 그러니까 놀고 있네? 유휴지. 맞죠? 쉬고 있네? 휴한지. 아니 왜? 뭐 잘못했나 내가? 왜? 예. 금세 지웠는데. 예. 아무튼 쉬고 있는 땅은 휴한지. 정상이죠? 놀고 있는 땅은 유유지.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정상적인 땅은 공지, 비정상적인 땅은 공한지, 정상적인 땅에 휴한지, 비정상적인 땅에 유휴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머지 땅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상태 그대로의 원시적인 땅을 소지 원지 그래요. 고압선 아래 땅을 선화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전답이 하천으로 바뀌어버린 땅은 포락지라 그래요. 한계지는 택지의 끝에 있는 땅이에요. 택지용의 최원망권상의 토지로서 택지와 농지의 경계지역의 토지인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계지는 택지인가 농지인가? 한계지는 택지예요. 한계지는 택지 끝이라고 했지 농지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한계지는 택지의 지가와 깊은 관련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농지와는 지가 차이가 커요. 그래서 한계지는 농지와 단절 지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구랑? 농지와 단절 지가 현상이 나타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그냥 넘어가기 또 섭섭해서 제가 아우 섭섭해 그래가지고 16쪽에 한 번에 다 보세요 하면서 반드시 봐야 될 토지 용어 19종 세트 한번 반드시 봐야 될 토지 용어 19종 세트 그냥 넘어가기 좀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엄청 많아요. 보시면 17쪽 봐봐요. 잠깐 17쪽 보시면 토지 특성 나오죠. 그리고 18쪽 가봐요. 18쪽 가면 뭐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부준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다 해놨잖아. 오른쪽 인문적 특성도 다 해놨잖아. 그래놓고 또 섭섭해서 20쪽에 가보면 총정리 한번 더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자꾸 그냥 넘어가기 섭섭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재 만들고 많이 울었던 거예요. 이거 한 권이면 충분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봐봐요. 중요한 단어들은요. 글씨체가 다 달라요. 중요한 단어들은요. 글씨체가 진한 고딕으로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 수작업해야 됩니다. 이거. 수작업으로 중요한 글자, 중요한 단어. 예를 들면 재생산 이론에서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글자가 재거든. 그럼 재만 내가 이 한 글자만 요거 따로 이 글자를 바꿔놨다고 내가 이걸 갖다가 이 다 수작업한 거예요. 이런 게 정성이라고. 밑줄 찌끄고 안 그랬다고 내가 다 수작업한 거예요. 좀 쉬었다가 부동산의 특성 가도록 하겠습니다.